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송기호 변호사가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추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면서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협력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과잉 입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입법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띄운 특수활동비 논란과 함께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결위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벌였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특수활동비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와 특활비 사용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자료가 검찰에 전달된 과정, 또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발하고 또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를 보내고 이 수사 참고자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는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갖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관련 444개 파일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고 이와 관련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여권이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 구태타, 검찰의 국정 개입, 정치 수사, 또한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활비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기관의 경조사나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 경비가 있어요. 이 밖에 민주당은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인권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 부분은 진척시키면서 서로가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 행안위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외통위는 신북방 추진사업 등을 각각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정위에서는 뉴딜펀드 예산 등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소위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한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증액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호불호나 영향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또는 급격한 증액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야는 논의 끝에 효과 분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정부 원안보다 4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신북방 정책 추진 사업과 유엔 평화 유지 장관회의 등을 위해 당초 외교부 예산에서 623억 7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통일부 예산안에서는 북한 인권기록센터와 남북회담 사업을 감액했고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사업 등 301억 8천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야당의 반발로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한 뉴딜 펀드와 국외 업무협의 예산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 관철을 위해 여당 의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헌법 제54조에 부여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소위가 파행되면서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추천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들러리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추천위는 모레 남은 후보 10명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여야 위원들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손기호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추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검증 전부터 거부권과 비토권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추천 후보자를 대통령이 뽑을 리가 없다 보니 들러리 되기 싫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모레 남은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추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심사 전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격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추천 후보자인 석동현 변호사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석동현 후보자에 대한 경우에는 너무나 정말 이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이고요.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원 판사 출신인 여당 추천 후보가 수사 경험이 중요한 공수처장이 되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나게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수사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보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수사합니까? 이렇다 보니 여야 추천 후보보다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3명 중 2명으로 압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 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수처장 추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가 모레 이 남은 10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추려야 되잖아요. 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될 가능성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될 가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변협이나 아니면 이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전제는 이 여야 측 추천위원이 이 상대방이 뽑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앞서 각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을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이런 입장차가 이 최종 2명 선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 여야 측 추천을 제외하면 10명 중 5명이 남는데요. 일단 변협에서 추천한 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이 이 최종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비토권을 가진 이 야당 측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검찰 출신 후보가 최종 후보 1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 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는 이 법원 행정처가 추천한 최훈식 변호사가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김경수 변호사가 이 최종 2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김 변호사가 동명이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에 이 변호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 여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 가능성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천위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비토권 행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결국 합법적 비토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일단 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작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공수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서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이 모든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이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서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이 국민의힘의 입장과 다른 선택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은 앞서 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말한 이 석동현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국민의힘이 공수처 반대 기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는 13일에 추천위 합의가 이제 무산되는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데요. 뭐 법 개정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낙연 대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이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권 주자 지지율 때문인데요. 오늘만 해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뒤처지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이 대표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공수처 출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 출범은 이 검찰 개혁과 한 맥락 위에 있는 사안이고 소위 이 친문 진영들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표는 아직 이 친문 진영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걸로 알려졌고 또 대표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이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친문 진영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는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대표가 이 친문 진영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이 공수처 해결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공수처 관련법 개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이 합법적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듯이 이 민주당에게도 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이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지만 야당이 반대해도 여권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바꾸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이미 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갖고 있고 맘만 먹고 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 이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 격돌이 이 경우에는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당은 이 국민의힘이 이 추천위원을 통해서 고의 지연 전술을 펼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식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된 전망 알아봤습니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산업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놓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은 법안입니다.
이번 주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할 박주민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주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함으로써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 중인 정의당은 환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의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 데 대해 정의당이 곧바로 유감을 표하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업주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최종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손질을 보게 된 지방자치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 기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안에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잡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만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조항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저는 10개나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명칭이 부여가 되면은 정주 여건이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복지도 그렇고. 의원 사이에서는 특례시와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만, 비수도권은 50만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혼선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청회에서는 또 관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임원을 선출하는 주민자치회 입법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회가 따로 설립이 되고 그럼 이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만약 입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없애는 걸로. 이 밖에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선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선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의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국가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 TF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균형 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일부러 낙
낮게 평가해 조작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경주시가 입은 재정적 손실만 43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부는 즉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비정치인이지만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양강 체제를 구축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추격한 결과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3명 중에 2명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이낙연 대표 22.2%, 이재명 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여권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후보가 있다는 기대감과 여당에게는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지지율로 우리 당이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라졌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정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것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는 것도 처음이라며 보수 야당 후보 전멸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 주자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보수 야권의 인물난이 지속되는 지금 윤석열 대망론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정세균 총리 두 사람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 총리의 따끔한 충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세균 총리 어제 오후 세종시 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쓴소리를 풀어냈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총장에 보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윤 총장의 적절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대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는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정치권의 각종 현안과 맞물려 전선을 확대 혼전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마치 치킨 게임을 하듯 양보 없는 극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의 기싸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국면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편성한 대로 법무부는 기재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특수활동비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제 특수활동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이러다가 청와대, 국정원, 경찰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검찰의 특활비 문제로 논란이 됐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발언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고,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들어서 그걸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 여야 의원들이 가서 또 이제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야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얘기를 했어요. 같은 서류를 보고도 다른 얘기를 냈는데, 어쨌든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간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미애 장관이 원래 얘기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적절하게 특활비가 배분되지 않는 문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전혀 내려가지 않는 건 아니고 특활비 일부가 내려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법무부에도 이제 야당에서는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가져가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검찰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서로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렇게 정치 쟁점화, 이게 건건이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수활동비의 정치 쟁점화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습니까? 부적절하고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이죠. 오직 그렇게 했으면 정세균 총리가 경박스럽다라고 얘기하시고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특활비 문제는요, 건들면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입니다. 자기네들이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다 특활비 줬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7천억입니다. 국방부 특활비 1,800억입니다. 법무부에 들어가는 특활비 228억이에요. 경찰청 861억이에요. 전 부처에 있는 특활비를 합쳐보면요, 대략 1조 원대요. 이거는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네. 이 돈 정말 추미애 장관 말 잘했는데 쌈짓돈입니다. 각 기관장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인심 쓰는 거예요. 명목상은 수사나 정보, 밝힐 수 없는 그런 기밀한 국정 운영에 사용하는 금액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생색내기용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특활비 있었는데 국회는 다 없앴어요. 국회의장 특활비 있었고 각 상임위원장 600만 원 특활비 있었는데 그거 반으로 300만 원 줄여가지고 운영비로 업무 추진비로 영수증 꼭 첨부하게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왜 각 부처는 왜 그렇게 개혁을 못합니까? 이것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명확한 증빙자료 필요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특활비 의혹, 이 논란을 촉발한 추미애 장관에게도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 장관이 소년원 방문 당시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특활비도 업무 추진비도 아니다. 신문과 찌라시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장 소장님. 그러니까 신문과 찌라시 이거를요, 특정 유력 언론을 찌라시 비유한 것도 상당히 추 장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도대체 그럼 그 돈은 뭘로 사용했냐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다가 오늘에서야 기관 운영 경비랑 직원들 불우이웃 성금을 모아가지고 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특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은 법무부가 그런 요인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다 자료 제출할 때 특활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대략 50만 원 정도 햄버거 사는데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왜 야당 의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는 경박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언론의 문제라고 봐요.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된 걸 그냥 의혹 수준에서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의 기사가 나가면 그게 사실로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250만 원이든 얼마든 특활비로 활용된 게 아닌 걸 확인하고 정말 특활비로 확인됐다면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기자들이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밝히긴 했습니다. 기관 운영 변기하고 불이웃 돕기 성금 모은 거 그거 가지고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버리면 보는 독자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기자는 팩트를 체크하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는 게 맞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사 쓰는 걸 좀
미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잘 밝혔냐 안 밝혔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언론들이 앞서가면서 여러 가지 욕을 부풀려서 그것이 나중에 아니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행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교수님께 대드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는 이래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 당시 소년원 갔을 때 그러한 음식들은 무슨 경비로 사용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특활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거를 언론사에 넘겨줬고 언론사에서 쓴 건데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법무부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왜 못해요? 기관 운영 경비고 성금 모은 거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이런 불필요한 논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지만 법무부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법무부에서 그걸 받았더라도 기자가 한 번 법무부에 확인해 보면 돼요. 정말 이거 특활비 쓴 거 맞습니까라고.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쓰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차 확인을 통해서 적절하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써라. 그러지 않으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괜히 정치 쟁점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언론의 문제가 더 있었다. 또 법무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청와대, 뭐 국정원 이렇게 확대가 될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게 진짜 확전이 좀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이 사안을 풀어가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장수찬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 동의하는 것은 특활비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밝히지 정말 국정원이나 정말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은 이걸 그렇게 특활비라고 해서 영수증 처리 없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게 뭐 이번 정부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전에 정부들도 다 비슷하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검찰이나 법무부가 과연 특활비를 그걸 비밀이란 표현보다도 영수증이 꼭 첨부하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국정원 국방부 같은 경우야 뭐 여러 가지 정보 차원에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부서 같으면 일단 좀 많이 줄여야 되고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줄였어요. 특활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40% 정도 줄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줄이는 것도 더 줄여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특활비가 정말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용이나 목적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영수증도 첨부할 수 있도록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세금이 쓰여지는 건 투명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각 부처에 있는 특활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특활비라고 하지만 그 비밀에 관계없다고 하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회 예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장께서는 많은 금액을 특활비로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셨냐면요.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하다가 막 힘들어요. 그리고 원내대표들 막 밥도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갑니다. 의장님 저거 좀 밥값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주거나 의원들이 외교 활동할 때 의장님 저 외국에 좀 외교 활동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여배 보탰어 또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사용하셨었는데 그거를 운영 경비에 넣거나 아니면 본 예산에다가 합법적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국회의장님 이런 것들을 생색내용으로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은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축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 100억 정도 경호처랑 합치면 180억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100억 정도 특활비를 사용하는 거는요. 무슨 정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건데 그런 경비 필요 없고 본 예산에 태워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듯이 뭐 보안, 비밀 유지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때릴수록 오른다라는 정치권의 말이 실제로 입증이 된 걸까요?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야권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눈덩이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30.4%가 나왔고 대구, 경북에서 27.3%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권 교체를 윤석열을 통해서 하자라는 여론이 확산이 되면 이 지역에서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고 저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제가 되게 중점 들여 보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 윤석열 후보 총장의 개인 지지율이 대략 4% 이상 높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7군데 권역에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높습니다. 이것은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심각하게 자신들의 위기감을 한번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은요,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 상당히 의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주는 국민의 경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모두 위기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째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충돌되는 양상이 계속 빚어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주목도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를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야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야권 후보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야권의 소위 보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지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대안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재명, 예컨대 여권 같은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이 두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가 갈 수 있지만 야권에 지지하거나 보수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지지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대안으로 생각해 지지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현상이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그럼 국민의힘 내에 있는 잠재적인 어떤 잠룡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대권 후보군도 계속 견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실제적으로 함께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여러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할 대상이 없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야권의 정치 지형과 연관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대1 구도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한테 이런 1등이라고 하는 지지율이 나온 것이 계속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리두기 하는 거는요. 보호의 측면이 많다고 봐요. 보호요? 네, 견제나 뭐 이것을 뭐 우리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아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하면 그거를 야권에서 인정하게 되면요.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당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 정치할 거면 나가.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일부러 거리를 그렇죠. 일부러 보호하는 저렇게 거리 두면서 대선 후보,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 어쨌든 그 현역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추미애 장관 그 대권 지지율 1위로 총장이 등극을 했으니까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를 물론 예를 들긴 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1등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런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장수장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본인들과 거리두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한쪽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를 해도 저 윤석열 총장은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저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행보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금 지지율 1위의 결과도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 여권과 대척점에 서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윤 총장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나 여권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안 윤석열 총장의 인기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검찰이 되라. 이거보다 더 명확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가 없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더 얻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생뚱맞은 전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네. 결정적인 변수가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3월 달쯤에 윤석열 총장이 아주 멋있게 잘리는 거예요. 해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을 유세를 하면서 이 정부, 이 정권의 불공정한, 부정의한 이런 것들을 같이 외치면서 한번 대중정초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정권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듯이 모양새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세까지 지금 전망해 주셨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말씀 또 그러니까 장 소장의 생각은 장 소장 생각이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제 표현은 뭐냐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거나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채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가는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통령이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 총장이 지금 스탠스로 보면 끝까지 가는 스탠스인데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옷을 벗고 나올 수는 있겠죠. 시점을 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장 수장의 예측처럼 그렇게 3월에 나와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다. 본인한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본인이 정치적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첫째는. 본인은 어쨌든 임기를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3월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권을 꿈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랄까요? 아니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다 정치적 목적과 이유를 셌나? 그런 어떤 정치적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지 않겠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이런 상승 곡선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대권을 노려볼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3월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면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시나리오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예측이 자주 틀리니까 교수님 예측이 맞을 겁니다. 지난주 예측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네. 아직 지금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글의 미국 대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상당히 다시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고 역전한 곳도 있거든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장 소장님께서 워낙 확신해갖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 윤석열 급부상에 의해서 여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야당은 정권 견제론이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장외주자라는 점이 딜레마이자 리스크인데요. 여야의 속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여권에서도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자꾸 부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 좋게 느껴지지 않죠. 당연히 여당 입장은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자꾸 상승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뭐 때린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비판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권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야권도 사실은 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외예요.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다. 그것도 저는 아직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는 대권에 나간다고 하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만약 대권에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고 중도 세력까지 아우르는 어떤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조하지 지금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첫째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극우 세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탄핵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일정 부분 연관돼 있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제가 볼 때 대권에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짜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거리를 두고 보면서 지금 현재야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또 정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여권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지를 하지만 대권판에 가면 약간 셈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여당은 이낙연, 이재명만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경선을 아주 멋있게 국민의 관심을 받아서 치르고 바로 그 힘을 받아서 대선까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났으니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집중 포화를 하잖아요. 그만둬라. 넌 정치검찰총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급함의 반증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윤석열 총장 참모라면요. 국민의힘과는 거리두기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민심이 윤석열 총장을 띄웠잖아요. 어느 특정 진영에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지지율이 1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좀 거리두기 하면서 정치권의 개혁,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충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본인이 마크롱과 트럼프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자기가 출마할 지지정당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얘기 잠깐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1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후보가. 그런데 여야는 상대 쪽 그 추천 후보에게 좀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사람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여야 추천 한 명씩. 그러니까 첫째는 석동현 변호사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런 분을 어떻게 공수처장에 추천을 합니까?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라면 공수처장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후보로. 또 그분이 예전에 집회,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 거기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신 분이에요. 이 공수처장은 중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을 이런 분으로 추천했다.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최강욱 지금 현재 누구죠? 대표. 대표의 변호인이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돼 있어요. 그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공수처장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는 분이 오게 되면요. 그거 자체가 공수처 출범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후보들이 좀 제어하고 추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큰 틀에서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공감해요. 근데 초대 공수처장 이 상징성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은 너무 좀 정파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장으로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당이 그래 우리가 참 반대하고 싶은데 저분이면은 우리가 도저히 반대를 못하겠다. 그럴 정도의 인사를 각 당에서 추천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여당도 야당도 인정하고 국민들도 저 정도면 됐다. 그러한 분을 다시 추천을 해야지 현재 이 상태대로 서로 추천 위원들을 좁혀서 논의하면은요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야당이 2명이 반대하면 어쨌든 안 되잖아요.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안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천하고 다시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가 그래서 변협이나 법원 행정처가 추천할 인사 중에서 최종 2인이 낙점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각자 짧게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그 말씀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은 제가 볼 때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 없이는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2명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편향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측에서 다 반대할 거고 그러면 아마 변협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추천한
추천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분들도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량감과 권위가 있는 분을 새롭게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새롭게요. 네, 네. 공수처 처음 출범하면은요 수사 대상을 놓고 상당히 여야끼리 싸울 거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거는요. 공수처장의 권위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분을 다시 추천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수처 과연 이번 달 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춘천 1도,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부산은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